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따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실장님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제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우선 그 배부된 자료 중에 제 얼굴 금방 찾으실 수 있죠. 네. 원래는 좀 빳빳한 리플렛에 제가 출력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리플렛 작업을 위해서 그 지금 지금 배부한 자료를 파일로 맡겼거든요, 외부에. 근데 제 얼굴을 보더니 약간 좀 작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서 뭐 디자인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 빳빳한 리플렛은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서 다음엔 조금 더 질이 괜찮은 리플렛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하나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논술과 실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대입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제 강의 소개와 더불어서 조금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우선은 좀 부모님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좀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논술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논술을 당장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우선은 이제 논술로 갈 수 있는 논술 이외에 갈 수 있는 전형들이 뭐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뭐 정시, 그다음에 수시에서는 논술 이외에 학종하고 교과가 있잖아요. 자,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손가락 4개를 펴놨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수시 때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죠? 6개를 쓸 수가 있죠. 수시 때 논술 전형을 4개 이상 쓴다고 하게 되면은 논술을 미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4개 이상 써서 논술로는 사실 2개 이하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 이렇게 4개는 뭐냐면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에서 원서 4개 이상을 쓸 경우에는 논술을 뭐 굳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게 되면 당장보다 여름방학 때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힌트거든요. 논술을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 금방 아시겠죠? 바로 뭐냐면 정시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100이라고 써놓은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현재 만점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정시를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어떻게 그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한 과목이 현재 만점이 나오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시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면 네. 모든 대학에 관대한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뭐 공술의 공수거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항상 인생을 약간 좀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대학교에 합격하든 항상 밝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때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4개 이상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도 만점이 안 나온 친구들. 그리고 모든 대학에 관대한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논술을 지금 시작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논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보다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논술 전형의 매력은 뭘까요? 아마 정보가 아예 없는 부모님들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좀 정보가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갖는 매력은 뭘까요? 상향 지원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가성비가 갑이에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면은 사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내내 내신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사실 오래 준비해봤자
거의 한 11개월 정도? 뭐 중간에 뭐 수능 기간에 잠깐 또 쉬고, 그 다음에 애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좀 쉰다고 하게 되면 최대 11개월 정도만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조건만 맞추면 논술을 어느 정도 썼을 때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중에 2개 합 5, 사탐은 한 과목만 또 보거든요. 이 2개 합 5만 맞추면 거기다 내신은 보지도 않습니다. 논술 전형 100%인데 2개 합 5 맞추고 논술 어느 정도 쓰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년에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없는 학교들도 10개 정도 돼요. 대학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논술 전형의 매력들은 내가 정시 때 갈 수 없는 학교들을 수능 최저만 맞춰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내신 성적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대학교,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얘네 학교 2개 학교만 내신 반영 비중이 조금 높아요. 높다 하더라도 4등급에서 5등급 때까지. 그런데 이 학교들 2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대학들은 1등급부터 내신 6등급 사이의 격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은 내신이 6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논술 1등급이니까 내신 1등급인 친구들보다 논술 100점 만점에 1점 더 맞으면 대부분 총점에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반영 비중이 매우 낮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논술 전형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준비가 좀 망설여지시기도 하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당장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어려워서요?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이라고 하게 되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특히 우리 중계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내내 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자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수능에 대한 어떤 열정들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능하고 논술을 같이 병행하기에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애들이 조금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들 하죠.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와서 내가 뭐 정시 때 그래도 갈 만한 학교들 정도의 성적이 나올 때 그때 논술을 한번 조금 더 상향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좀 나중에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논술을 좀 뒤로 밀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은 게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보다는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압도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연대, 그다음에 서성한 이중, 그다음에 뭐 경희대, 외대, 뭐 건대, 동대, 홍대, 숙대까지 이렇게 라인을 조금 자르면은 뭐 평균 경쟁률이 아무래도 최저 맞춰도 한 20대 1 정도는 되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채점에 대한 공정성이 사실은 좀 의심이 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논술 시작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었는데 짝사랑한 여자한테 제가 대쉬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가난해서. 왜냐하면 짝사랑하는 애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걔가 원하는 걸 내가 물질적으로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결과적으로 고백도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도 제가 예를 들어 중매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에게서 사치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제가 논술시험 교수로 들어갔고 논술채점위원으로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애들이 글을 쓰게 됐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채점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이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사치일 뿐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떨까요?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제 과거의 어떤 아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그 친구의 답안에 손이 이렇게 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논술은 아무래도 좀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 하지만 이런 게 걱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부담감을 더셔도 되는 게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발표한 해설 자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제시문 가, 나, 다 이렇게 있죠. 근데 지문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발췌된 거라고 나왔어요?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2. 그다음에 제시문 나는 윤리와 사상. 제시문 다는 문학.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지문은 교과서 밖에 있는 지문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교과서 안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즉 수능 교과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수능하고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논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것들이 교과 과목에 도움이 됩니다. 수능 교과 과목에. 그래서 논술 공부하고 수능 공부는 맥락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3년치 평균 경쟁률인데 몇 개 학교들만 이렇게 좀 추렸거든요. 뭐 중앙대학교, 외대, 뭐 동국대, 이대, 뭐 홍익대, 숭실대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경쟁률이 뭐 낮게는 7대1 정도 나오고 평균 한 11대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11대1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대학의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뭐 중앙대학교, 뭐 나머지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3년째 평균 경쟁률이 10대1을 밑돌아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동양어 쪽에 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캠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학과와 상관없이 대학을 가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대 뭐 동양어 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높지는 않고요. 특히 홍익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는 3년 동안 실질 경쟁률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실질 경쟁률이 낮아서 그럴 겁니다. 왜? 실질 경쟁률이 높았으면 공개했거든요. 근데 낮기 때문에 낮으면 왠지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갖고 인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인지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아서 경쟁률이 낮아갖고 공개를 안 한 겁니다. 특히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서울권에 있는 다른 레벨의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얘네 학교가. 내년에는 2합 5던데 올해까지는 2합 4였거든요. 얘네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높았죠. 그래서 실제 얘네 학교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100에 99는 들어갔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도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낮은 경쟁률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중앙대학교 채점 기준이거든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40점 만점이고 뭐 가나다라에서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와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찾아냈는지 평가한다. 32점. 그러면 가에서 동기, 나에서 방식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각각을 4점씩 이렇게 점수를 매긴대요. 그럼 8 곱하기 4에서 32점에 맨 마지막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8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40점 만점의 점수를 정확하게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좀 객관적인 채점 기준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수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률이 정말 너무 높아서 그리고 채점 공정성이 약간 좀 의심이 돼서 라는 이유로 논술 준비 시작을 망설이신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생각의 전환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과 좀 연관돼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내년 논술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각 대학교의 논술 문제의 유형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이렇게 좀 범주화를 시켜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끼리 이렇게 묶으면 강사들마다 묶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적게는 4개 묶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게는 8개로 묶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6개로 묶거든요. 보시면 모든 대학교의 문제들을 이렇게 범주화하면 요약하고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선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기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6개의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모든 대학교 논술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각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이 6개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독해를 하고 어떻게 답안들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뭐 다른 선생님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개의 유형들 그룹핑된 몇 개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독해와 그다음에 유형들을 구성들을 좀 가르칩니다. 이래야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자, 플러스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한 친구의 원고인데 보시나요?
학생이 쓴 답이거든요. 그 올해 11월에 한양대학교 합격했던 친구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년에 한양대학교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얘가 한양대 국어교육학과를 들어간 건 알았어요. 최저 없었고 경쟁률은 176대 1이었습니다. 예, 최저 없었고요. 한양대는 정말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합격을 한 건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한양대 합격을 했는데, 자기 답안이 학교에서 최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논술을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그 합격자들 안에서도 가장 괜찮은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답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문자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제가 1분만 조금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경쟁률이 예를 들어 176대 1이고 수능 최저도 없으면은 사실 이게 기본적인 독해와 구성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어머님들 생각에? 절대 그렇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한양대학교 인문 논술 장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독해 구성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건 아마 강사들 중에 저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를 애들한테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 번씩 앞에 한 10분 정도에 거쳐서 하거든요. 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바로 알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논술은 경쟁률이 뭐 높든 낮든 다른 친구들보다 잘 써야 들어가는 전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다른 친구보다 잘 쓰기 위해서 뭔가를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글을 쓰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 문해력 장난 아니게 떨어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모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욕했다고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고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하고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존망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애들이 그 존망이라는 단어를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을 신고했다고 했었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도 어휘력하고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적 독해 중요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한 문장 안에 어머니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단어, 두 단어 정도 모르니까 그것들이 맥락적 독해가 가능했는데 요즘 애들은 한 문장 안에 적어도 3개 이상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맥락적 독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떤 표현력과 어휘력들을 키워서 조금 더 다른 문장이라도 한번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퀴즈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애들한테 배부하는 자료인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의 주제들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주제와 쟁점하고 연결시켜서 나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전부 다 제가 종합을 해서 사탐에서 나왔던 어떤 주제와 그다음에 쟁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첫 시간에 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회문화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사진 찍으실래요? 네. 원래 더 있어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몇 개는 조금 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치와 법하고 경제, 그 다음에 뭐 윤사하고 사문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탐 주제와 관련된 일종의 쟁점과 이론들을 제가 수업 시간 첫날 이렇게 미리 배부를 해두면 애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논술은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애들이 스스로 알고 그다음에 그 이론들을 갖다 찾아서 좀 공부를 하면서 특히 사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논술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독해하는 데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 사탐 성적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과에서 문과 쪽으로 약간 좀 교차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먼저 나눠주면 애들이 스스로 집에서 알아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개념과 이론들을 알게 되면 뭐 표현력도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력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 A형이라고 써져 있는 이 자료는 사실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특정 대학교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답안 구조들을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서 되게 디테일하게 애들한테 조금 나눠주는데 요 빨간색 글씨를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것만 보셔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부모님이 한번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부모님 학생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부모님이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학생이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수업 시간 중간에. 그럼 이제 목례라도 하고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애가 제 얼굴로 이렇게 보더니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수업하다 이렇게 중간에 봤더니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깨웠어요. 제 얼굴을 또 이렇게 보고 갑자기 또 자요. 제가 가서 깨웠어요. 또 제 얼굴을 봐요. 또 제가 이렇게 깨웠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일어나 하면서 이 친구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맞아서 열받았는지 일어나서 이 빡빡이 새끼가 하면서 이제 멱살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강사와 학생이 이 교실 안에서 일종의 어떤 갈등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우선은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약간 좀 좋게 깨울 수도 있는데 때려서 깨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자는 학생도 문제가 되겠죠. 수업 태도로서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옆에서 부모님들 웃고 계셨어요? 안 웃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싸움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태도, 학생들의 태도도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남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새로운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한번 독해를 해보자.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개의 유형들을 정복하면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 준비 플러스 그래도 논술은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어쨌든 잘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저는 묶어서 제 뭐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좀 디테일이 다른 강의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의 어떤 개성들을 업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다른 좀 강의를 통해서 애들의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2월 30일 날 제 강의 시간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6시 시간 되시면은 아이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한번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